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1 청구범위 해석할게요. 청구범위 해석이 우리가 특허 요건 판단할 때랑 보호범위 판단할 때랑 일단 청구범위를 일단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 침해에 해당하는지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구범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일단 특허 요건 판단할 때나 보호범위 판단할 때나 요게 이제 선제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일단 특허 요건 판단시랑 이제 보호범위 판단시랑 청구범위 해석이 약간 다르잖아요.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특허 요건 판단할 때랑 여기 보시면 보호범위 판단할 때랑 청구범위 해석이 약간 다르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게 특허 요건 판단할 때랑 보호범위 판단할 때랑 우리가 이제 청구범위 해석을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봐볼게요. 특허 요건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발명의 설명을 첨삭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한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원칙은 청구항, 발명의 설명 첨삭은 한다. 그리고 제한 해석은 안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호범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칙, 요거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발명의 설명 첨삭, 요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 해석은 원칙은 안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해요.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들 기본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특허 요건 판단할 때 청구범위 해석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 청구 범위는 특허 출원이 특허 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않고 지므로, 그러니까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발명의 설명 첨삭은 한다. 발명의 설명 첨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한다. 아시겠죠? 발명의 설명 첨삭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있는 거고, 문헌의 일반적인 의미에 기초해가지고 문헌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에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통상기술자에 입각해가지고 이 청구 범위에 기재되는 용어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한 해석은 특허 요건 단계에서는 안 한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허 요건 단계에서 청구 범위를 해석을 할 때 원칙이 뭐예요?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발설 참작한다. 그런 다음에 제한 해석은 안 한다. 요거 세 단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답안지도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보호범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호범위 판단할 때도 청구범위 해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칙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구 범위 해석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발명의 설명 첨삭한다. 발명의 설명 첨삭하는데 문헌의 일반적인 의미에 기초해가지고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에 객관적 합리적, 그러니까 통상기술자가 봤을 때 요거는 요 의미구나 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발명의 설명 첨삭이에요. 됐죠? 그다음 제한 해석은 원칙은 제한 해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청구 범위를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자면 특허 요건 단계에서는 원칙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 발명 설명 참작한다. 제한 해석은 안 한다. 됐죠? 그리고 보호범위 판단의 시의 청구범위 해석은 원칙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 발명 설명 참작한다. 제한 해석은 원칙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 명세서 내용이 기준해 봤을 때 제한 해석 안 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한다. 아시겠죠? 보시면 됐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거 여러분들 요거 하려고 사실 지금 우리 2단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알겠습니다. 발명의 설명 참작은 무조건 하는 거죠. 제한 해석은 특허 요건 단계에서 안 하는 거고, 아시겠죠? 발명의 설명 참작은 무조건 하는 거죠. 보호범위 판단에서도 제한 해석은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발명의 설명 참작이랑 제한 해석이랑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봐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구항에 A라고 라지 A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발명의 설명에 스몰 A1이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있어서 라지 A를 스몰 A1으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제한 해석이에요. 발명의 설명 참작이에요. 요거 요거가 구별이 돼야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하는데, 제한 해석은 원칙적으로 안 하고
그죠? 이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발명의 설명 요게 라지 A를 스몰 A1으로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 요게 발명의 설명 참작인지 그다음 제한 해석인지 요걸 여러분들 구별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요거 다 대부분 판례들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라지 A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지 A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보시면 그러니까 잠깐만 라지 A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보시면 제가 어디다 써놨더라? 보시면 만약에 라지 A가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는 건 뭔 말인지 모르겠. 그 학자들은 어려운 말 쓰려고 하잖아요. 우리끼리는 이제 가방끈 짧은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요거 발명의 설명 참작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라지 A를 스몰 A1으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 라지 A가 다의적으로 해석되잖아요. 요거 발명의 설명 참작이에요. 아시겠죠? 발명의 설명 참작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이르적으로 해석된다. 이르적으로 해석되잖아요. 그러면 라지 A를 스몰 A1으로 해석하는 거 요거는 제한 해석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요건 제한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이제 대부분 판례들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만약에 다의적인 거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만약에 제가 총공항에다가 MAC라고 적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에는 뭐라고 썼냐면 MAC는 사실은 메탈 아미노 클레이입니다. 금속 아미노 점토예요. MAC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 우리 연구소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MAC는 금속 아미노 점토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MAC를 메탈 아미노 클레이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MAC를 메탈 아미노 클레이로 해석하는 거. 요거는 MAC가 다의적으로 해석하는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봐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만든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MAC 뭔 말인지 모르잖아. MAC를 메탈 아미노 클레이로 해석하는 거. 요거는 MAC가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요거는 발명의 설명 참작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발명의 설명 참작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청구항에다가 손잡이라고 적었어요. 청구항에다가 여기 손잡이라고 적었어요. 손잡이. 그리고 발명의 설명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구부러진 손잡이라고 적었어요. 아시겠죠? 손잡이는 그냥 손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손잡이는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이르적으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통상의 도자가 손잡이 하면 뭔지 알잖아요. 아시겠죠? 손잡이는 이르적으로 해석될 거 아니에요. 이르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거 손잡이를 구부러진 손잡이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한 해석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 요게 대법원 판례에서 어디 있냐? 제가 각주에 넣어놨거든요. 여기 각주에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여기 대법원 판례 해설 됐죠? 됐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게 라지 A고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게 스몰 A1이잖아요. 그러면 라지 A를 스몰 A1으로 해석하는 게
발명의 설명 참작일 수도 있고 제한 해석일 수도 있어요. 발명의 설명 참작이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한 해석이 이어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뭐예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건지 이르적으로 해석되는 건지 여러분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가지고 그걸 답안지 잘 쓰면 되는 거고 여기 발명의 설명 참작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거 그거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발명의 설명 참작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쟁점이 뭐냐면 용어의 정의랑 청구항 차별의 원칙이에요. 용어의 정의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요거랑 청구항 차별 원칙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한 얘기랑 똑같아요. 요거 아까 제가 발명의 설명 참작할 때 뭔 얘기 해드렸어요? MAC랑 메탄아미노클레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MAC랑 메탄아미노클레이. 그러니까 MAC에 대해 가지고 메탄아미노클레이를 MAC라고 용어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발명의 설명 참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청구항 차별 원칙이 원칙적으로는 독립하기 넓고 종속하기 좁은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를 웬만하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청구항 차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됐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용어의 정의. 용어를 정의를 할 수 여러분들 용어를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발명의 설명 참작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용어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발명 설명 참작해가지고 용어 정의한 용어를 청구항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발명 설명 참작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용어가 정의되면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고 용어를 정의한 경우 보시면 그에 따라 해석하면 좋겠다. 메탈아미노클레이를 MAC를 메탈아미노클레이로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시면 공인된 물질의 명문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딱 화학 구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화학 구조를 제 맘대로 아니 요거를 내 맘대로 뭘로 할래?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메탄올이잖아요. 이 메탄올인데 요거 내 맘대로 에탄올로 할래. 뭐 프로파놀로 할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공인된 명문법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의하는 건 안 된다. 원칙은 용어 정의하는 게 되는데 공인된 명문법은 안 된다. 근데 보시면 사전 편찬자가 되는 것도 허용을 하거든요. 요 판례는 사실관계를 좀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 편찬자 판례가 뭐냐면 보시면 그러니까 거의 녹지 않는 매우 조금 녹으며를 난용성으로 이제 보정을 한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거의 녹지 않으며 매우 조금 녹으며 요걸 난용성으로 정의를 한 거잖아요. 요 정도는 된다. 요 정도는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최신 판례 있잖아요. 요 최신 판례는 뭐냐면 거의 녹지 않으며 요거 난용성으로 정의해도 된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정의해도 원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칙 판례 뭐예요? 그러니까 청구 그 뭐냐 그 발명 명세서에서 용어 정의하는 거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명세서에서 용어 정의하는 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판례는 뭐예요? 요거 판례. 그러니까 화학물질은 이게 내 맘대로 정의하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식이잖아요. 용어 정의하는 거 돼요. 여기 용어 정의하는 거 돼요. 근데 내 맘대로 정의하는 거 화학물질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용어 정의하는 게 되니까 애초에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청구항 차별 원칙 이게 뭐냐면 요게 사실은 시험 문제 한 번 나왔거든요. 한 번 나왔는데 우리나라 학설은 뭐 언급만 해요. 교수님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언급만 하는데 이거 해외에서 주로 넘어온 학설이에요. 요게 보시면 원칙이 청구항 차별 원칙이 뭐냐면 이게 독립항이 있고 독립항보다 좁은 게 종속항이라는 게 거예요. 종속항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항보다 좁게 해가지고 권리범위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종속항을 쓴다는 거예요. 종속항을 존재 의 자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립항이 권리범위가 넓고 종속항이 만약 2항이 1항에 대한 종속항이면 권리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청구항 차별의 원칙이 청구항을 차별하면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차별하면서 이제 종속항을 쓰는 게 이제 그 출원인의 의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예외가 보시면 독립항과 종속항의 권리 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도 맞춰 이게 뭔 말이냐면 보시면 발명의 설명 참작 판례거든요. 문헌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하고 문헌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내용을 확정한 다음에 권리 범위를 정해야 된다. 요거 발명의 설명 참작이 판례랑 똑같은 판례예요. 보시면 발명의 설명 참작 판례 있잖아요. 여기 발명의 설명 참작 판례 문헌의 일반적인 의미에 기초해가지고 문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요 판례가
나온 거예요. 요 판례를 먼저 언급을 한 다음에 요 판례 언급을 한 다음에 이게 발명의 설명 참작 판례를 언급한 다음에 이는 독립항과 종속항의 권리 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도 마찬가지야.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은 독립항이 넓고 종속항이 좁은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이게 독립항과 종속항의 권리 범위가 동일하게 돼도 마찬가지다. 여기 동일하게 돼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지 청구항에 라지 A가 있고 발명의 설명에 스몰 A1이 있잖아요.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라지 A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라지 A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스몰 A1으로 해석해도 요게 발명의 설명 참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발명의 설명 참작을 해가지고 권리 범위를 좁히면 안 되지만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잖아요.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적극적으로 하면 권리 범위가 사실상 좁아지게 돼요. 여러분들 답안지에 따라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진다고 쓰면 안 되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하면 권리 범위가 사실상 좁아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이 독립항이랑 종속항이랑 권리 범위가 동일하게 돼도 괜찮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여러분들 독립항에서 넓은 게 원칙인데 발명의 설명 여기 보시면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해서 독립항이랑 종속항이랑 권리 범위가 같게 돼도 된다라는 거.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검토에서도 여기 이제 논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팔렌 논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청구항 차별 원칙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으냐. 우리나라는 이 학설이 거의 없거든요.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 청구항 차별 원칙을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이제 학계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에서 채택하고 있는 청구항 차별 원칙을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학계가. 국내에서 상세한 설명의 참작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이 예외 판례를 해석을 해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특허 요건 판단할 때랑 이제 보호범위 판단할 때랑 청구범위 해석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걸 이제 포인트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발명의 설명 참작이랑 제한 해석이랑 여러분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첫 단추를 잘 꿰매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례 문제 쭉 푸는 거거든요. 특허 요건 판단 쭉 푸는 거고 그다음 보호범위 속하는지 침해 여부 판단하는지 쭉 푸는 거예요. 청구범위 해석을 잘 해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